어차피 그 한 제국을 얘기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한을 얘기를 해야 되고, 전한에서 가장 걸출한 군주가 무제입니다. 오제 무제인데 그 무제 이전에 유방의 여후죠. 여시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관상쟁이가 어렸을 적에 정말로 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악독한 여자 셋이 첫째가 여후고, 두 번째가 최천무예요. 세 번째가 서태후예요. 서태후도 들어가는구나. 그 세 여자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들이에요. 첫 번째가 그 여후인데, 여후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섭정을 한 여자예요. 유방이 죽고 나서 아들 유영이 해제를 주기로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여후가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그냥 잘했으면 악독하다는 얘기를 할 일이 없죠.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옆에 내가 섭정을 하자마자 뭐부터 했는 거 아니? 유방이 살았을 적에 총애하던 후궁이 척부인이에요. 그리고 척부인의 소생이 조왕 유의인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왕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이가 걔가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자가 어떤 여자를 총애를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 자식도 이쁜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여후는 어차피 유방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조금 어리겠죠. 이미 박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고 예쁜 그 척부인을 총애했는데 자연히 그 자식 조왕이 이쁜 거죠. 그래서 태자 유영을 패하고 그 조왕을 태자로 봉할 생각을 했더랬어요, 유방이. 그러다가 이제 장량의 조언을 듣고 여후가 상산사호, 말하자면 그 은사들이 있어, 4명의 숨어있는 은사들을 모셔다가 태자의 스승을 삼는 바람에 명분상 더 이상 태자를 거론할 여지가 없어서 유방이 그냥 유영을 태자로 삼고 조왕을 그냥 둔 거죠. 태자로 이제 척부인의 아들을 못 만든 거예요. 유방이 죽었어요. 유방이 또 어떻게 죽었는 거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반란은 유방이 나가서 직접 다 진압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좀도둑 출신 경포반란을 진압하러 나갔다가 유시에 맞았어요. 유시, 깜짝 흘러가는 화살이죠. 우연히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상처가 덧나서 유방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방이 딱 죽고 나자마자 여후가 섭정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본 게 척부인이에요. 손을 어느 정도 받는 거 아니? 말하자면 그 유방의 총이었으니 천하에서 고른 여자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눈을 파내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여서 귀머거리를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고 한 다음에 팔다리 4개를 다 잘랐어요. 몸뚱아리만 딱 남았는데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여자를 변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명이 질겨가지고 죽진 않고, 팔다리가 없으니까 걸어다닐 수도 없고 변소에서 뒹굴뒹굴 똥속에서 굴르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가장 악독한 여자예요. 근데 그거를 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황제 해제 아들, 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야, 저거 좀 봐라. 저게 인절한다. 인절가 뭐 인간 돼지를 인절하고 그래. 저게 인절한다 하니까 걔가 알아볼 턱이 없죠. 그 아름답던 여자가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팔다리 다 쪄서 변소연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똥덩어리가 돼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게 바로 그 악독한 척분이란다. 왠가 하면 그 척분이 살았을 적에
자기 아들을 태자로 삼아달라고 맨날 유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후는 유방이 죽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해제가 첫 부인의 그 꼴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지 엄마한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정사를 못 보겠다. 그러고 걔가 술만 먹다가 20대 초반에 요절을 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세상에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은 눈을 파고 약을 부어가지고 귀머거리를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고 팔다리 네일 다 잘라가지고 변수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애가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 황제가. 그래서 몇 년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 때문에 애가. 그래서 이제 또 설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유방이 살았을 적에 개국공신들하고 백마지맹이라는 걸 맺었어요. 김문관이 백마를 잡아서 그 피를 입술에 바르고 옛날에는 그 맹자할 때 피를 입술에 발랐어요. 사편이라고 하죠. 피를 입술에 발라가지고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유씨가 아닌 자 왕이 되면은 모든 공신들이 함께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킨다고 약정을 해달라고. 유방이 죽기 전에. 그러고 죽었어요. 그걸 백마지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후가 섭정을 맡고 나서 자기네 여씨를 모조리 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여씨의 그 오빠 동생들이 군권 정권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씨가 여치의 이름이 그래서 여후죠. 여후. 황후라 그래서 여후라고 하는데 원이름은 여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몇 년 흐르니까 10년. 그래서 16년을 섭정을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 이제 죽은 거죠. 죽고 나서 바로 그 유방의 공신들이 여시들을 몽땅 토벌을 해서 멸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후 시대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경지치. 그게 이제 40년간이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나라가 요순 시대 말고 요순 시대도 물론 소설이지만 요순 시대 말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문경지치라는 거예요. 40년간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서 그런 태평성대에 무슨 지치 이렇게 붙는 거 세 번 딱 있어요. 하나가 문경지치고 두 번째가 이세민이 황제가 됐을 때 정관지치예요. 이세민이 그 역대 중국사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이세민이에요. 그때가 정관지치고 그 다음에가 바로 현종, 그 양귀비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그 현종이 초장에 잘 나갔거든요. 그게 개원지치예요. 그렇게 세 번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 몇십 년뿐이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여우 시대가 하고 문경지치를 거치면서 한나라 국력이 충실해지고 그 충실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무제가 기원전 141년에 즉위를 해서 기원전 87년까지 무려 54년간을 중국 역사상 두 번째인가로 오래 즉위한 사람이에요. 강희젠가 걸륭젠가가 70년인가 즉위를 아마 했죠. 제일 오래 했고 70년쯤 했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한무제예요. 말하자면 54년이면 반세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 제위한 사람이 있는가? 서양에서는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가 54년간 제위를 했어요. 한무제하고 똑같죠. 동양에서는 조선에서 한무제 말고 조선에 누군지 알아요? 영조죠. 영조가 51년간 제위를 하면서 반세기를 지휘했는데 무제는 한 제국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들고 충노를 제압하고 남어를 제압하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 무제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가장 영광이라는 태양왕 태양왕 루이 14세 아니에요. 조선의 영조는 뭘 했는가? 영조는 죽을 적에 가장 자기의 큰 치적이 50 반세기 동안에 청계천 준설한 게 참 쪽팔려서 말입니다.
청계천 비가 오면 넘친다고 그거 파는 게 자기 50년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입에 달고 산 사람이 영도예요. 어쩜 그렇게 촌스러운지 참 비교가 안 되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무제가 54년간 재위하면서 가장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결국 무제가 죽고 나서부터 한나라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제가 너무나 사치를 좋아하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정복전쟁을 벌여가지고 국가 재정을 몽땅 탕진을 하고 주변에서 반란을 하고 백성이 먹고 살수 없어요. 세금을 올렸죠. 재정이 없으니까 천상. 그래서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국가 재정은 텅텅 비고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한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제가 한 제국을 이룩하고 한 제국을 쇠퇴시키고 그냥 앞쪽으로 다 한 사람. 그런데 그 무제 일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맨 먼저 그 무제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제는 태자가 아니었었어요. 태자가 아니었고 애들 수십 명 중에서 하나여가지고 황제가 될 싹수가 전혀 없었던 애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황제가 되는 거 아니? 참 좋아하죠. 무제 그 바로 아버지가 경제, 아까 문경 지치하는 게 문제 경제의 치다 그 말이거든요. 경제가 무제 아버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20몇 년을 재위하는 바람에 나이가 이제 좀 먹어서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퇴자를 하면서 나이가 이제 한 30 된 거예요. 일찍 황제가 못 되고. 근데 뭐 나이 30에 궁중에 황태자니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궁녀가 수천 명 있어요. 여러분들 그 궁녀가 수천 명이라는 거는요. 그 중에서 일생 황제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궁녀가 천재예요. 한 번도 안 찾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몇천 명을 어떻게 다 데리고 자겠는가. 그래갖고 그때 그 사마염인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삼국시대 지난 다음에 위나라가 이제 조조의 위나라 멸망하고 이제 그 사마염이 진나라 세웠잖아요. 보통 그 궁중에 있는 그 후궁이 한 3,000명 돼요. 근데 이제 맨날 이 종애하던 여자가 조금 이제 슬슬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딴 여자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디를 누구를 골라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마염은 양으로 끈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양이 끈 마차를 타고 양이 하다 힘들어서 쉬는 방 거기 내려서 그날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 궁녀들이 그 양을 갖다가 자기네 방 앞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 앞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는 게 양이 그렇게 소금을 좋아한대요. 소금을 뿌리고 문지방에 뭘 달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한대요. 근데 가다가 양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황제가 내려서 그 방에서 자고 가는 거예요. 무제가 어머니가 왕미인이에요. 이뻐서 미인이 아니라 미인이라는 건 궁중의 직책이에요. 예를 들어 황후, 뭐 처녀, 소위 뭐 이런 게 궁중에 직책이 있거든요. 여자들 직책이. 그 미인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왕미인인데 역사상 그게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역사상 미인계를 써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상 미인계를 써서 가장 성공한 서시죠.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서시. 두 번째가 바로 무제 엄마예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아주. 그 장안 경사에 연왕 손녀, 연왕이라는 게 그 아시다시피 연나라 있잖아요. 고쳤다고 싸운 나라 연나라. 그 요동의 그 동북방에 있는 게 연나라. 전국 실흥 중에 하나죠. 연나라는 이제 진나라에서 망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연왕의 왕을 했던 사람의 손녀가 장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안에 살았는데 그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가 이름이 왕질이고 하나가 왕식후예요. 자매죠. 자매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 할아버지가 연왕 왕이었으니까 어렸을 적에 이제 궁중에서 자랐죠. 그 당연히 그 법도도 받고 인물도 좋고 모든 예의 범절이 확실한 여자죠.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이제 한심한 꼴이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큰 딸은 시집을 가서 애를 하나 낳고
작은 딸 난 시집을 안 보냈을 때. 근데 마침 그때 국중에서 그 경제가 궁녀를 뽑으러 수하들을 내보내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동네마다 미인을 고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연왕의 손녀 이름이 장하예요. 장하가 자기 딸 둘을 불렀어요. 불러놓고선 이미 큰애 시집가서 남편이 있고 애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불러놓고 큰 딸을 불러서 불렀어요. 야, 너 여기서 총구석 안 하려고 평생 이러고 살래? 안 그럼 팔자 한번 고쳐올래 우리? 하니까 큰 딸이 엄마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 우리가 왜 이거 같은 세수대야? 아니 우리 같은 세수대야 가지고 왜 우리가 총구석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내 말만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무슨 수가 있어야 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얘를 요새 그 레이저 클리닝 아시죠? 보탁스 맞히고 뭐 필이라고 해서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깎고 거기다 무슨 뭐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정말 미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얘가 원래 타고난 미인인데다가 여기저기 깎고 나니까 미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 엄마가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야, 네가 비록 남편이 있고 애새끼가 있지만 그것들 보고 있다면 평생 촌안하기는 늙고 만다 이 말이야. 그걸 딱 잊어버리고 궁녀로 들어가라. 하니까 아니 엄마 그래도 난 벌써 애를 낳은 적이 있고 야 그건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네가 천연지 유부녀인지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얘가 인물이 원래 뛰어나니까 처녀를 속여가지고 궁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으로 들어갔는데 궁녀를 하도 많이 뽑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뽑아야 돼. 이제 경제가 직접 보고서 그때는 전국에서 궁녀들이 몇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각 담당이 있거든요. 음식하고 뭐 잠자리 씌우고 옷 갈아입히고 뭐 그 다 있어요. 부서가 궁녀들이. 근데 그거를 태자궁에서 일할 궁녀는 태자가 골라요.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고르는데 뭐 볼 거 없죠. 딴 애들은 다 수천이니까 태자궁에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런 의리의리한 왕군도 처음 돌아봤고 태자가 직접 말하자면 면접을 본다니까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부들부들 떨고 하는데 얘야 벌써 남자를 벗어 여기까지 있습니다. 꼬리를 친다는 거 아시잖아요.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이제 웃음을 딱 흘리고 하니까 딴 애들은 얼굴이 시퍼래갖고 고개 푹 숙여 있는데 태자가 딱 지내다 보니까 아 이거 완전 기가 막힌 불려가 하나 딱 있는데 보니까 몸매도 기가 막히고 인물도 좋은데 웃음을 살살 흘리는데 사람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딱 찍은 거죠 뭐. 그 딱 찍어 걔가 태자의 그 신변을 시중을 드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태외의 신변을 시중 든다는 건 목욕물 떼고 음식 준비되면 필요하면 갖다 드리고 술 마시겠다면 술상 차려주고 치우고 이불 개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얘가 깜빡이고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워야 되는 걸 안 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태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통 속에 뚝 들어가니까 물이 너무 차니까 아차! 소리 꽥 찌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밖에서 대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물을 연 거죠. 그럼 뭘 봤겠어요? 홀랑 벗은 걸 봤죠. 근데 얘가 그걸 보고선 눈 닫고 나간 게 아니라 몸을 딱 트는 거예요. 그러니 홀랑 벗고 있는 태자가 기가 막힌 미인이 앞에서 몸을 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보내서 붙잡아서 땡겨 들어갔죠. 둘이. 근데 문 닫아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태자가 개업을 잡으니까 얘는 다 알거든요. 가기 전에 지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돌아가시다가 살았어요 태자가. 그 다음부터 매일 얘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뭐 걔만 불러서 1년을 데리고 자니까 임신을 안 시킬 수가 있어.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애를 낳은 게 바로 무제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애는 좋아하지 않는 여자애보다 500배가 이쁜 법이에요. 그래서 무제가
무제가 태자를 폐위하고 그 왕미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은 게 바로 무제예요. 그래서 우습된 거예요. 그 여자가 미인계를 써서 역사상에 두 번째로 팔자고 친 여자예요. 무제도 그렇거든요. 그런 정복군주들이 여자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력이 있어야 그 통치를 정력이 있어야 그 정복을 하는 법이니까 옛날에 영호색이라는 게 당연한 게 원기나 정력이 없으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몸에 활기가 그 생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호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제가 좋아했던 여자는 또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부인이라고 있어요. 이부인의 언니가 아니라 오빠가 이름이 이연년이에요. 궁중의 악사인데 이 사람이 음악하고 춤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연년이. 근데 어느 날 무제가 연애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연년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춤을 춘 거예요. 그 가사가 그때 그 가사가 그렇게 유명한 가사예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딱 있어요. 미인이 한 번 보니까 성이 기울고 두 번 보니까 나라가 기울었다. 그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는 노래하는 걸 다 듣고 나서 무제가 탄식을 하면서 이 세상에 거기서 경국 경성이 나온 거예요. 나라가 성이 기운다는 게 경성지색이고 나라가 기운다는 게 경국지색인데 딱 그때 나온 말이에요. 바로 무제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가 술잔을 딱 들이키면서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그 모시고 있던 무제 누나가 이연년의 동생이 그렇게 절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 여자가 이부인이에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왕길이가 걔는 아주 그 요염함이나 이런 게 아주 그냥 몸 전신에 쌓이네고 얘는 딱 보면 왜 그 서시를 우왕 부자가 처음 받았을 적에 그 표현이요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보니까 목이 마르고 말이 안 나와서 그냥 30분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거.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을 딱 데리고 와 보니까 이 여자는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예요. 너무나 신비로워 보이는 여자가 사실 목욕탕에 따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신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 부인이 무제의 이제 깊은 총애를 받게 되는데 이 여자가 요절을 했어요. 병사 같죠. 나이가 30도 안 돼서 병사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병을 갖다가 앓는데 무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병 문안을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선 그 안에서 이불 속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황사께서 납셨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무제가 내가 의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 병이 위독해서 이제 오늘 내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불 속에서 이불을 안 들치고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인은 화장을 하지 않고는 군주를 볼 수가 없다고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제 가족들 우리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있어. 자기 자식이 때 이제 왕으로 보면 창읍 왕이에요. 창읍하고 누구누구하고 형제들을 황제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가 그러지 말고 너 얼굴 한 번만 나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들한테 천금을 하사할 거고 다 높은 벼슬을 주겠다니까 이 부인이 끝까지 높은 벼슬을 주는 거는 황제께 달린 것이지 제 얼굴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보겠다고. 그러고 끝까지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무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리 박차고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리니까 그 간호하고 있던 그 이 부인의 자매들이 이 부인한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야, 황제께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황제를 속상하게 만들었냐 하니까 이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오래돼가지고
뼈다구만 남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미색으로 모시게 되면 그 미색이 사라지면 사랑이 같이 사라진다. 그러면 황제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거는 내가 그 고운 얼굴의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던 거고 지금 나를 보면은 정이 떨어져가지고 형제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다 내쫓는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얼굴을 안 보인 거라고. 그러면서 죽었어요. 참 아까운 여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제가 이제 또 들인 여자가 위자부란 여자인데 무제가 사실은 한나라를 통해서 가장 글쎄요 위대한 인지 걸출한 정복군주죠. 아까 얘기한 대로 베트남은 정복하고요. 베트남 중부까지 정복을 해서 그걸 전부 다 한나라 판도에 넣고요. 그 다음에 흉노 지금 내몽골 있죠. 그걸 다 정복을 해서 한나라의 판도에 넣고요. 그 다음에 요동에 있던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걸 다 한나라의 판도에 넣어가지고 거의 지금 청나라 될 때까지 거의 그 판도를 그냥 그렇게 유지하도록 그런 정복군주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정복을 몇십 년 하는 동안에 나라 재정이 파탄이 나고 백성이 다 피폐하게 돼가지고 한나라가 쇠퇴를 시작했지만 무제 때 명실공히 한 제국이 됐고 무제에 있을 적에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인물들 위청이 있고요. 곽거병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흉노를 막북으로 내쫓은 인물들이고 가장 유명한 장군들이에요. 그때 한나라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장건 있죠. 실크로드가 그때 열렸어요. 기원전 139년에 장건을 서역으로 천번해가지고 지금 서역이라는 게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로 천번해가지고 그때 한나라가 나중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하고 교육을 하고 로마까지 서로 사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무제가 다 한 일이고 그때부터 거기다 서역도를 뒀는데 나중에 기원 후 그때부터 8,900년이 지난 기원 후 8세기의 서역도가 고선지예요. 그래서 고선지가 그 당시에 그 아랍 연합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대판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고 깨지는 바람에 당나라 시절이죠. 중앙아시아가 이슬람이 된 거예요. 중국이 점령을 했으면 불교가 됐을 거고 중국 문화를 받아서 한문을 썼을 거 했는데 무제가 그때 영토를 확장하고 대제국을 만든 게 얼마나 큰일인 거 아니. 중국 판도를 넓힌 거 말고도 주변 민족들이 글자가 있는 민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고조선도 물론 없었고 월남도 없었고 몽골도 없었고 다 없었죠. 거기에 정복을 하면서 한문과 한자를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동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무제. 이 무제가 나중에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진시황하고 똑같이 불로장생의 꿈을 꿨어요. 똑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기가 정말 억울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쓰고 그 중에서 특히 그 기억에 남는 방사 중 방사라 그랬어요. 그때 그 말하자면 신선가라고 그랬는데 신선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방수를 부리고 방사라고 그랬어요. 그 방사 중에 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부인 아까 얘기한 그 무제가 총애했다가 일찍 요전한 그 여자의 홀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부인에 대해서 그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던 무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방사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방사가 궁중에 돌아가지고 무제가 물었어요. 네가 정말로 이부인의 홀령을 불러올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불러와봐라. 내가 부르기만 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걔가 장치를 했어요. 송이란 방사가 실제 홀령을 불러온다고 사기를 치고선 장치를 한 거죠. 휘장을 양쪽으로 쳐놓고요. 이쪽 휘장 안쪽에 무제를 앉도록 하고 휘장을 조금만 홀령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명 장치를 적당히 한 다음에 이부인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골라서 평소에 이부인이 좋아하던 옷을 입혀가지고
휘장 저쪽에서 겉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혼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는 이쪽에서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시를 읊었어요. 부인인가 아닌가. 어찌하여 하늘 있지 더디오느냐. 그러면 여자는 거기서 저쪽으로 개장을 하고 남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해서 없앤 돈이, 그렇게 해서 방사한테 퍼본 돈이 방사 하나한테만 많이 돈을 준 게 10만 금이라. 10만 근 황금. 황금 10만 근. 무제가 손이 얼마나 컸는 거 아니? 위청이라는 그 흉노를 제압한 장군의 군대를 포상한다고 내린 금이 50만 근. 그렇게 손이 컸어요. 그리고 위청하고 곽거병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흉노를 격파를 해가지고 고비사막 북쪽으로 쫓아내고 그 이남 땅이 다 한나라 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출연한 유명한 장군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궁 있잖아요. 명궁. 중국 역사상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양육. 네? 양육. 첫째가 양육이에요. 초나라. 그다음 또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궁 중에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초나라의 양육이에요. 첫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국지도 안 봤어요? 여포. 여포가 아니죠. 관운장의 투끈을 쏘아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 황충 아니에요? 네. 황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호지 아세요? 수호지. 수호지 아세요? 수호지의 유명한 명곡 나오는 건 누군지 몰라요? 수호지를 보면은 수호지 전편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명곡 이름이 소이광 화영이에요. 화영. 기억나요? 소이광이 그 사람 벼로인데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광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소자는 작을 소자예요. 작은 이광 화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광이 있죠. 바로 그 이광이 무제 때 흉노 정벌전에 활약했던 장군인데 그 사람이 바로 명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수호지에 나오는 명궁 이름을 소이광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이광이고 그 사람 별명이 비장군이에요. 비장군 이광. 그 사람이 그렇게 명궁이었었어요. 그래서 역대에 나온 그 명궁이 초나라의 양육이, 그다음에 총나라의 황충, 지금 얘기한 한나라의 이광, 그러고 하면 또 한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광 장군이 그 용맹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도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명궁인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명궁이니까 바로 활에다 화살을 재가지고 호랑이 이마를 겨냥하고 쐈어요. 그러니까 뭐 볼 거 없죠. 백발백중이니까 호랑이 이마 깊숙이 화살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뒤따르던 병사들이 호랑이를 가질러 간다고 우르르 다 뛰어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 형상을 닮은 바위인데 그 바위를 화살이 거의 다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인지는 안 다음에 이광 장군이 다시 바위를 향해서 활을 몇 발을 쏘았는데 단 한 발도 박히지 않고 전부 다 튀어나왔어요. 하여간 한나 시대 때 가장 명궁이 바로 소이광 화영이고, 그 다음에 흉노하고 화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무제 이후에는 정벌일 정책을 그만두고 화친 정책으로 다시 돌았는데, 그때 흉노 땅으로 보내신 여자가 나간 왕소군이에요. 나간이란 뜻은 하늘에 기러기대가 나르다가 그 중에 몇 마리가 왕소군이 거니는 것을 보고 그 미모에 너무 놀라서 떨어지다가
땅하고 충돌하기 직전에 돌은 날라 올라갔다 그래서 나간이라는 별명이 붙은 여자가 그 왕소군이에요. 근데 그 당시 흉노는 관습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아버지, 자기 생모가 아닌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 처로 맡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소군이 시집을 호한야 같아요. 호한야 선유한테 시집갔는데 선우라고 그랬어요. 이때 왕은 호한야 선우한테 시집갔는데 그 사람이 시집가고 2년 만에 죽었어요. 거기서 애를 하나 낳고 다시 그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풍습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애를 둘 낳는데 족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물론 그 흉노가 기원전 3세기 초부터 발효, 3세기 말서부터 발효를 해가지고 약 100여 년간 융성을 하다가 북방의 대제국을 이뤘다가 왕소군이 갈 때쯤이면 이미 쇠퇴를 시작을 해서 기원전 한 3, 40년경에 제국이 소멸이 됐고 그때 마지막으로 간 것이 왕소군이에요. 그 왕소군이 간 게 아마 기원전 한 33년경이고 원제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왕소군이 원래 미인이라 미인을 안 보내서 미인 그 다음 급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궁녀들이 하도 많으니까 황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바양 같은 인간은 양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다 양이 쓰는데 궁녀방에 들어갔고 원제를 어떻게 했는 거 아니 화가를 시켜서 궁녀 들어온 거를 몽땅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고르는데 왕소군 얼굴이 하도 시원찮게 그려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걔를 불러서 손을 준 거예요. 근데 막상 왕소군을 보내려고 차리고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절세 미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공을 불러 추궁을 한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이 돈 받으면 이쁘게 그려주고 돈을 안 주면 못생기게 그려줬는데 왕소군은 지가 원래 미인이니까 돈 줄 일이 없었던 거죠. 돈을 안 준 거예요. 뇌물을 안 주니까 화공놈이 열받아가지고 대강 그리니까 황제 눈에 벗어나가지고 흉노 땅에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원제고 그 후에 이제 왕망이 등장을 해요.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워서 15년 만에 신나라가 없어졌는데 역사상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쓰면서 나라가 망했는지 나라가 쓰는지 그렇게 조용하게 정권이 전이된 예가 이 세상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피바람이 부는데 딱 왕망이 전하를 멸망시킬 때 망하는지도 모르게 다음 시간에 무제가 정벌한 국가 중에서 고조선 얘기, 고조선이 그때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와서 한 무제 시절 때 한나라 제국군하고 1년간을 전쟁을 하다가 결국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에서요 고조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사군의 위치 가장 중요한 게 위치예요. 한사군이 과연 어디 있었고 고조선 강역이 어디 있었는가를 다음 시간에 같이 토의를 해보기로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